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게임 행위가 어떤 표상과 관계를 갖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하는 행위가 어떤 표상과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행위는 현실 세계와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 세계와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있고, 이 현실 세계의 의미는 다시 게임 시스템으로 규정이 돼요. 이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롤플레잉 게임 할 때, MMORPG 할 때 몹을 잡아서 경험치를 올리고 경험치를 올리면 성장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성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장이 뭔가라는 문제죠. 여러분들 게임에서 성장 시스템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는데 성장이 뭐냐는 거예요. 숫자가 높아지는 게 왜 성장이냐는 거죠. 왜 몹을 잡으면 경험치가 높아지고 경험치가 높아지면 난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만든 드래곤 퀘스트는 내가 망치질을 아무리 해서 몬스터를 때려잡건 뭐하건 두뇌가 같이 높아져요. 아니 왜 무슨 내가 주먹질만 하는데 왜 두뇌는 왜 높아지고 카리스마는 왜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게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은 특정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기능만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게임 시스템이라는 건 너무 쉽게 보이고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시스템을 현실 속에서 무엇을 포착해내서 게임 속에 집어넣을까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층위를 구성하면서 게임 행위를 규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의미들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 행위에다 그 의미들을 밀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간에 따라 놀이의 전개로 구성이 되는 거죠. 말이 빨라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전개 형식이 있어요. 벤티지 마스터라는 유명한 97년에 나온 게임이 있는데 이걸 간단한 함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프로블럼 솔빙이 있고요. S라는 게 프로블럼 솔빙이고 R이 보상이고 이제 가로가 필요 조건이고 그 도돌이표가 이제 리피트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느 날 요정이 찾아와서 이 판타지 세계가 멸망하게 됐으니까 네가 우리 판타지 세계에 와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S1 제일 큰 프로블럼 솔빙은 뭐냐면 이 세계를 통일해서 판타지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판타지 세계를 여러 명들이 나눠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싸워야죠. 한 명 한 명 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싸우는 게 S2가 돼요. S2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S2에다 도돌이표를 달았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이기면 보상이 나와요. 보상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해치우면 그 땅을 차지하고 당연히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난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이 나오길 기대해요. 근데 벤티지 마스터가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냐. 내가 여러 명의 적을 해치우고 뿌듯한 순간에 원래 왔던 요정이 나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나랑 같이 가자면서 언덕으로 올라가요.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거기는 불바다에 쌓인 땅이 이렇게 그 전투장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요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싸워야만 하나요? 이런 얘기를 던져요. 조잡하죠. 뭐 클리셰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10시간씩 노력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졌다 이겼다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딱 앉았는데 인간은 싸워야만 하나요? 라는 말을 듣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감정을 가져요. 한편으로는 네가 불러놓고 미쳤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성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 인간은 싸워야만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왜 내가 이거 이겨보겠다고 이 10시간이나 고생을 했을까? 술이나 먹으러 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게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게임 행위에다 의미를 축약적으로 집어넣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함수 모양으로 구성해가지고 이런 전개 과정 속에서의 요소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거나 이건 충돌의 예지만 증폭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증폭을 일으키거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감정들을 더 북돋는 형태로 해요. 예를 들어서 도끼메끼 메모리얼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해요. 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뭐 옷도 잘 챙겨 입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뭐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해서 후지사키 시오리라는 주인공을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가는데 보상을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게임 내내 남자 주인공이 열심히 여자를 쫓아다니는 건데 보상에서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했다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전설의 나무가 있어요. 전설의 나무가 꼭지서부터 보여요. 위서부터 조금씩 화면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머리카락이 보여요. 그러면 후지사키 시오리가 딱 나타나면서 사실은 널 좋아한다라고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을 해요. 이런 보상을 함으로써 내가 수십 시간, 도끼메끼 메모리얼은 플레이 시간도 긴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가지고 얻은 걸 한 번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근데 재수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플레이를 잘못해가지고 딴 여자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나마 하는데 여자가 없을 때도 있어요. 나무만 쓸쓸히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때 비참함. 이 보상이란 관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증폭적인 효과를 낳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의 미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게임은 어떻게 관계들 속에서 의미들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냐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이 토시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와이 토시오의 작업이 게임일까라는 데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와이 토시오는 디지털 아트 작업을 설치한 디지털 아트 작업들이 몇 개 있죠. 타임슬라툼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뮤직버그라는 작품도 있고, 그걸 게임으로 만든 심튠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빅구리 마우스라는 유명한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디지털 아트에 관심이 많으면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일렉트로 프랑크톤이라는 게임이 있죠. 간단한 조작으로 거기서부터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이 생명체들의 움직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이 토시오의 게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게이머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로부터 화면에 반응이 일어나고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머는 기본적으로 행위가 지닌 창조성의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경이로움이나 외경을 느껴요. 특히나 이와이 토시오가 한 작업 자체가, 비주얼 자체가 이런 경이로움들을 증폭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작업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근원적인 풍부한 관계가 없어요. 다행히 아직도 5분 남았다고, 잘못 쓴 것 같은데, 근원적인 풍부한 관계가 남아있다, 그 풍부한 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풍부한 관계를 주기 위한 시스템이나 장치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랙션과 그 인터랙션에서 얻어지는 효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 자체는 훌륭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게임의 미학을 충족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져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조잡하고, 아니면 어쩜 TV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아주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앞서 말한 풍부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더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게이머를 풍부한 관계 속에 집어넣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 관계라는 건 꼭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줄 때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강제를, 혹은 이제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클럭타워라는 게임은 게이머가 반드시 커튼 뒤에 숨어서 희생양들이 살인마한테 살인당하는, 그 살해당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게임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지켜봄으로써 살인자와 게이머 사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게임이 오히려 상호작용을 억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게이머의 관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게임에 있어서의 미학적 경험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술이란 말을 안 썼는데, 게임의 미학적 경험은 이 지루하고도 긴 작업, 그 행위가 게이머가 하는 최종적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이 풍부한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을 켜켜 쌓아나가는 작업들이 과연 게임 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게임을 게임으로서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의 미학적 경험은 행위와 관계의 대수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디지털 아트 영역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지금까지 많은 디지털 아트가 게임의 형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용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게임이 지니는 근본적인 미학적 경험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던가? 이런 관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과연 게임이 주었던, 그 형식이 주었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결국 감동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또 재미도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노래 가사인데 이건, 그렇죠? 애송이라는 노래 가사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감동과 재미를 둘 다 놓친다면 우리가 게임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작업과는 다른 방법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예술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이런 게임의 미학적 경험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